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가디언즈가 처음 꺼낸 외교 체르노빌이라는 말이 2월 28일에 있었던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즐겨 쓰이고 있습니다. 25년 3월 첫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피해를 막지 못한 피해국의 수장 탓,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침략한 전쟁 범죄자와 그의 편에 선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 탓, 그리고 앞으로의 정세 예측을 다 해보려고요. (25년 3월) 첫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90회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래 제 바람 그리고 많은 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탄핵 심판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됐으니까 다른 얘기를 할 여유를 좀 얻었습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북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북소장님도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정리를 지금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있는지 미디어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선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요. 네. 헌법재판관은 다들 지 맘대로 한다는 말 기자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기자들에게 헌재가 친절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삐져서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헌재는 취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친해지게 지내지 않고 내부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한국 언론은 워낙에 출입처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더 그런 기관이랑 친해지기 어렵기도 하겠네요. 사법부가 보통 까칠합니다. 아주 좋은 점이죠. 네. 예, 맨날 술 먹고 그러면 이미 이상하잖아요. 판사 나부랭이들이. 헌재 언론 브리핑 최근에 보신 분들 좀 있죠. 다른 기관과 달리 거의 2분 내로 끝내고 들어갑니다. 수명재판관이 누구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재판을 합니다. 끝! 심지어 서부지부 폭동이 났을 때도 큰 우려를 표합니다. 끝! 예. 아주 정돈된 육하원칙의 일관. 그래서 기자들이 헌법재판관이 뭘 생각하는지 듣지를 못하니까 호프집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네요. 근데 헌법재판관까지 돼가지고 누가 지 맘대로 합니까? 지 맘대로 하면 내란이나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평의회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평의합니다. 네. 지난주 4번 PK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가 생명이라고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이 공석인 거 국가의 손해니까. 헌재가 시간을 질질 끄는 것 또한 손해고 너무 질질 끌면 권한대행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국가대사를 막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다. 국가문란이다. 예, 실제로 지금 권한대행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팍팍 풀고. 이번 주에 평의를 가질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빨리 판결하려고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려고도 할 텐데 가장 큰 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법대로 하면 60일 이내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되고 50일 이내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일 내에 치르면 되니까 40일 뒤에 치르거나 일주일 뒤에 치를 수 없습니다. 꼭 60일인 거죠?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당과 언론과 정광훈이 난리를 칠 거예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정광훈은 어차피 난리치고요. 당은 바빠 죽겠는데 60일도 짧은데 이걸 더 줄인다면서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규범적으로 모두의 합의에 따라서 60일. 보수 언론은 빨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환장했냐며 뭐라고 할 거예요. 그쵸. 반드시 모자람 없이 최대한 60일을 지켜줘야 됩니다. 휴일만 제외하고. 지난 주말에 3월 첫 주에 선고가 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가 3월 첫 주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3월 7일에 선고를 하면 60일 뒤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됩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네. 국경일에는 선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애들 입을 막으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죠. 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기본적으로 선거는 국민의 놀러갈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놀러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5월 첫 주는 모두가 놀러가려고 하는 연휴 기간입니다. 선관위는 이때 선거할까 봐 걱정이 큽니다. 헌재도 이걸 계산 못할 순 없습니다. 또 하나의 준거는 4월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변수죠. 네. 부산 교육감과 몇몇 지자체장을 뽑습니다. 지금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4월 2일에 치러집니다.
재보선이 후보 등록 신청 개시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 13일입니다. 3월. 이날 이전에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돼서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전국이 지역구인 대통령 선거를 지금 걸려있는 재보선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날짜가 조정되게 됩니다.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부산교육감을 포함한 재보선과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대 재보선 중에 가장 큰 재보선은 뭐죠? 21년 4월 재보선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았죠. 선거 비용이 932억 원쯤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두 개의 선거구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재보선 비용이 824억 원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1,400만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니까요. 합칠만 하네요. 예. 이번 4월에 치러지기로 예정된 재보선의 예상 국가지출 비용이 367억입니다. 즉 재보선을 이번에 안 치르고 대선이랑 함께 치르면 아낄 수 있는 돈이 그쯤 된다는 뜻입니다. 정당들과 선관위는 이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신경 써야 할 판결 날짜에 다른 고민 지점은 없어요. 빨리만 남죠. 지난 두 번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금요일에 나왔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나올 거라는 말도 있던데 법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기사 제목 보고. 뭐요?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무속을 믿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이렇게 또 무속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금요일에 나오니까 금요일에 나오지 않겠냐. 네. 만약에 이유가 금요일 날 하고 금요일이니까 헌재가 회식하려고 그런 거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거를 못 찾는다니까요? 헌재가 대국민 서비스를 정말 충실히 고민한다면 이거 대국민 서비스 아니에요. 판결 날짜는 3월 12일에서 3월 17일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3월 12일에 판결을 내리면 360억을 아끼고 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수 있게 되죠. 재보선을 안 하고. 근데 5월 연휴의 토요일인 5월 10일 토요일이 60일째가 됩니다. 그 주에 선거 잡기가 애매합니다. 올해 5월 첫 주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겹쳐 있어서 황금 연휴죠. 화요일까지 대체 휴일입니다. 수요일까지 여행 잡고 놀거나 하는 시민이 많은데 수요일에 선거를 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놀러 가겠죠. 예. 투표율이 떨어지는 건 선관위한테는 악몽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월 12일에 판결이 나면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대선과 같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은 또 놀러 갈 거 아니에요. 투표 안 할까 봐 걱정되면 5월 8일 어버이날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죠? 카네이션 주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색깔 찍었어!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난 이파리 색깔인데 라고 말하는 희망편을 생각하게 되겠죠. 5월 첫 주가 이렇게 지뢰밭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때로 잡히면 다음 대통령 선거도 계속 이때 치르면 어떡하냐는 누군가의 그 걱정을 제가 전달해드렸는데 이건 틀렸죠. 다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마치면 그때 대선은 퇴임 2달 전에 열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뽑을 때처럼 초봄 대선입니다. 3월쯤이 되겠죠. 만약에 개헌이 된다고 해도 대통령 임기를 연 단위로 바꾸지 1 단위로 바꾸진 않기 때문에 참사가 없다면 다음번 대선은 3월이 됩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7일에 판결을 내리면 60일 되는 날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스승의 날. 예, 그러면 높은 확률로 대선은 5월 14일 수요일이나 5월 15일 목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해선 그게 제일 낫겠네요. 하지만 이 정도로 늦어지는 걸 만약에 헌재가 원치 않으면 올해 대선 날짜는 여기로 좁혀집니다. 5월 9일 금요일, 5월 12일 월요일,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선거는 보통 수요일에 하지 않냐고요? 문 대통령 뽑은 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 선거였는데 왜 기억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 요일로 네. 기억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하긴 그렇죠. 게. 수요일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문 금요일에 판결 대통령이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수요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네. 다음 날 취임했잖아요. 화요일에 선거를 했죠.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판결 날짜의 마지막 변수입니다. 이 레인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걱정을 해줬던데 최상목이 선거일자 발표를 안 하고 뻗댈 가능성. 아,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이유도 없는데 네. 예, 위헌인데 그냥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위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악의 변수고 그것 빼고는 대충 5월 9일, 5월 12일, 5월 8일, 5월 13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남은 걱정은 다음 주에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어서 다음 주에 방송 일정을 하나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문제죠. 여러분은 연휴 일정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얘기는 외국 얘기들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2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시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 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세일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도 새롭게 학업에 매진해야 할 아이들도 모두 힘든 시즌이라고 조물주님이 적어주셨는데 저는 여기 한 사람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학기를 시작한 교사들이죠. 그렇습니다. 방학이 끝난 교사들도 힘듭니다. 선생님 여러분 힘없습니다. 진경옥과 함께 활기를 찾아봅시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경옥 구매 시 10포짜리 한 박스를 2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네. 수량 3개를 선택하면은 진경옥 한 박스를 반값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게 돼요. 이 정도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진경옥 소년보감이 새로 나왔다고 저희가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이걸 또 한 박스에 99,000원으로 할인을 합니다. 기간은 3월 말까지예요. 네. 새학기 이벤트니까요. 물을 타지 않은 진함의 활력의 대표 원료 녹용을 팍팍 넣었습니다. 근데 또 초코 맛이래요. 예, 소년보감의 애들 버전은 경우에는. 그렇답니다. 네. 초코맛 녹용이라니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두 개가 합쳐진 맛이 아니라 네. 초코 맛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유의하시고요. 초코 녹용 맛이 아니고 그냥 초코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구매율이 지금 벌써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저는 상품성. 이유를 알아요. 뭔가요? 소년보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한번 사보시면 좋은 게 이 네. 패키징이 진경옥하고 비슷한데 진경옥이 그 음각을 찍어낸 듯한 느낌의 로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소년의 얼굴을 이렇게 음각으로 만들었더니 아, 네, 예쁜 로고. 이렇게 눈이 허옇게 된 뭔가 이렇게 무서운 이세계 아이 캐릭터처럼. 아,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옛날에 삼국시대 때 웃는 기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전 그거 같다 생각했는데. 네, 그 경주 이디야에서 빵으로 파는 그 기와. 네, 정감 있는데. 되게 무서워요. 되게 레벨업하면서 모핑하고 있는 아이들 같아요. 네, 이게 아주 키치미가 대단합니다. 아, 예쁩니다. 정겹게도 볼 수도 있고 키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서 먹기 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 쓰다고 안 먹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봄날의 활력은 평산네이처와 함께 챙겨보세요. 평산네이처 액세스몰에서 구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선생님들도요. 네.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북유럽 연구소 시간인데
동유럽 연구소로 하겠습니다. 유럽 물음표가 되는데요. 저도 이걸 이제 원래 할 방송 내일 할 건데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자고 오늘 제안하셨어요. 소장님이. 안 할 수 듣자마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 네. 네. 우리 아까 녹음 전에 한참 이 셋이 앉아서 떠들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과 한국 정치는 외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큰 대전제라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평생을 봐서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외교를 하죠. 훌륭한 외교관들이 있고 우리는. 늘 해야 되니까 늘공들이 또 외교관들이 많잖아요. 외교통들이 국회에 네. 들어오고 네. 외교대로 잘 해요. 근데 그걸 분석하고 이게 우리나라랑 어떤 시너지를 내고 어떤 악영향을 서로 끼치고 그래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시사충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좀 이념적으로만 다뤄진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어느 때보다 실용 외교라는 말은 신문에 많이 보이는데 막상 읽어보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일 뿐인 느낌? 저는 이제 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의 후과에 대한 논의는 건조하고 반대의 지점에서 느끼고 있어요. 국내의 언론들이 외교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외교 얘기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네. 파토난 얘기를 하면서 완벽하게 실용에만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외교에서 이념과 명분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싹 무시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아쉬웠어요. 네. 이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외교 무대에서 비겁자가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그래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념이 치중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더 외교 전반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 가까웠는데 그렇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완전히 실용에 치우쳐진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 게 네. 미국이나 서방 언론의 논조와 국내 언론의 논조가 너무 다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네.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 관심 없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백악관에서 RC 여러 명이 만났습니다. 2명이 만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여러 명이 있었고 네. 1대1로 대담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구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잠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굉장히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댓글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아까도 계속 제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이게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정치의 스탠스와 이 트럼프를 보는 스탠스가 세트로 정해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거고 실제로는 떼어놓고 보자고 하면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아까 PD님 외교 체르노빌이라고 그건 가디언의 표현이죠. 가디언에서 표현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재앙이 된 회담이라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처럼 느꼈어요. 언론인들은. 네, 정말 보면서 되게 충격받기도 했고 네. 제가 막 공격당하는 기분이 막 들었거든요. 그렇죠. 불링 당하는. 네, 맞죠. 그래서 바이든 시진핑 때 꽁꽁 얼었다는 말은 거의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그날 일정은 일단은 기자들 앞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환담을 하고 우리가 봤던 그 장면이 환담 장면이에요. 아, 그게 환담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얘기를 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 광물 협정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 기자회견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다 이걸 하는 게 그날의 일정이었는데 일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회의실을 비워라 이렇게 해서 회의담 끝나고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스탠스를 정하는 와중에 백악관 밖으로 나가게 됐죠. 그죠. 사실상 이제 기자들이 젤렌스키가 쫓겨났다고 표현했던 게 오후 1시 40분. 네. 그때 제가 이제 앞뒤를 파악해 본 다음에 아니 일정에 식사가 있었는데 쫓겨났다. 1시 40분인데 배고프겠구나. 환담 아니라 험담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네.
처음 시작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트럼프가 현관에 나와서 젤렌스키를 기다리다 맞아줬고 맞아요. 또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드리고 둘이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오벌 오피스라고 불리는 집무실의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이 환담 나누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와줘서 고맙다. 우리 안지 되게 오래됐고 우리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던 사이야. 전에도 만났던 사이야. 이러면서 실제로 트럼프의 지난 정권 때도 물밑대화가 꽤 오고 갔습니다. 젤렌스키와. 네, 그래서 뭐 영광이다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인 스몰 토크.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우리 광물 협정 서명이 가까워졌다. 미국에는 기름도 가스도 많지만 첨단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히토류가 없는데 이 광물이 부족한데 우크라이나는 이게 정말 풍부하다. 우리도 이거 큰맘 먹고 하는 협약인데 여기 서명하고 나면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이 투자하게 됐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정말 좋은 협정이다.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논의해왔다. 물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렇죠. 이 트럼프의 그건 늘 레퍼토리. 하던 말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게요. 사실 이전에는 대통령들이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짜리 딜을 했다, 무기를 팔았다 이런 거를 대통령이 나와서 광고하듯이 말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문법에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다들 익숙해지실 텐데 이건 너무나 새로운 겁니다. 늘 얼마짜리고 저기 돈이 얼만데 예를 들면 가자의 부동산에 관광지를 지으면 돈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스러운 미국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이런 문법을 바꾼 거긴 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 많지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랑 해서 무기 얼만큼짜리 계약하고 왔다. 했었죠. 이런 게 그 트럼프 이후부터 온 세계에 퍼져나간 대통령의 뭐 성과 자랑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상황이었군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광물협정 서명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젤렌스키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이 광물협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 광물협정의 주요 내용이 우크라이나 우리가 여지껏 지원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보답을 좀 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 미국이 제시한 안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가스, 석유 이런 천연자원에다가 항만 또 기반시설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 언제까지? 해당 기금이 5천억 달러. 약 719조 원이 될 때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5천억 달러. 네. 현재 23년 기준 우크라이나 GDP가 1788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1788억 달러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한일합방이에요. 다 뜯어먹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5천억 달러 어디서 나는지가 조금 애매한데 우크라이나의 석탄과 같은 이제 화석 연료 외에도 금, 철광석, 석회석, 히토류, 티타늄, 지르코늄, 스칸듐 이런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대요. 그래서 요 잠재 매장의 광물의 총 가치를 합치면 14조 8천억 달러, 뭐 약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추측하는 곳에 따라서 2경이라는 데도 있고 뭐 1경 5천억이라는 데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중인데 어마어마한 것만. 네, 잠재된 거니까 뭐 네. 알 수는 없고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50%가 이 5천억 달러가 우리 우크라이나의 잠재 매장량을 전부 합친 것의 절반, 뭐 처음엔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에 3,500달러 지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회담에도 3,500달러 억이라는 달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정부가 이 5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기존의 군사, 재정 이런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달라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켜줄게 이런 지원의 조건으로 미래에 대한 조건으로 내건 건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할당한 지원금은 1,190억 달러. 그러니까 3,500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90억 달러면은 아까 5천억 달라고 했으니까 받은 것보다 많이 달라는 거 아니냐. 그쵸. 기본적으로. 이자 받는 것처럼. 이자 수준이 아니라 4배가 넘죠. 네. 아니, 사실 이 비용만 따지면 식민사업이에요. 식민사업.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또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으로 얻은 수익이 11억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CNN이 전쟁 피해국으로부터 방위비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이상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계산이 너무 이상해서 보상으로 요구하는 건지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보상인지 아니면 제가 미래를 봤을- 지켜주겠다는 건지 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의 해석이 워싱턴 포스트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네. 이 해석이 가장 상식적인 외교가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언론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 실리 다 따질 수 있고 지금 당장 누가 더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도 명분은 얘기해줘야죠. 미국이 식민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식민 사업을 하고 있다. 가자를 부동산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게 미친 소리면 이것도 미친 소리입니다. 일단 이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CNN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기사 이런 톤으로 막 쓰니까 트럼프가 CNN은 우크라이나의 서바이벌을 염려할 게 아니라 너네 서바이벌이나 염려해. 너네 시청률 계속 떨어지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트롤링을 또 했군요. 네. 이 광물 개발 제안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는 조짐이 계속 보였고 또 푸틴하고 가까워지는 게 계속 보였으니까 뭐라도 카드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광물 개발할 수 있어. 요걸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제 이렇게 막 가지고 올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지난 14일에 2월 14일에 미국 측에서 먼저 초안을 보내왔는데 그 초안을 보고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우크라이나를 팔아넘길 순 없다. 나라를 팔아먹을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일단 그게 사실로 보이거든요. 네, 금액을 봐도. 네. 그리고 아까 그 5천만 달러라고 했는데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광물로 얻은 수익이 11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작년 1년 기준으로 할 때 수익 전체를 그냥 50%가 아니라 수익 전체를 미국에 준다고 해도 이게 45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냥 그러면 미제 강점기예요, 그냥. 아, 그렇죠. 45년도 아니고 물론 또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고 미국이 개발에 참여하면 또 맨날 트럼프가 하는 소리 있잖아요. 드릴 한다고. 네. 그럼 더 뭐 생산성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미크로네시아의 섬나라들도 450년 지배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젤렌스키는 너무 급하니까 미국이 발 뺀다고 하면 자기들은 큰일 나니까 그래도 서명을 할 의향이 있었어요. 대신에 이거 하나만. 문구에다가 너희가 우리 어떻게 안전을 보장해 줄 건지 그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만 좀 써달라.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젤렌스키는 아마 사인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발 해석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줘. 이만큼의 자원을 주고 이만큼의 자원을 몇 년 동안 우리에게 줄지를 계약서에 넣어라고 한 다음에 미국이 무엇을 줄지를 구체화시키지 않은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강도지시의 계약서가 있어도 일방적인 강도지시죠. 왜 이걸 해석을 안 해줍니까?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얼마를 뭐 언제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데 우리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정작 우리한테는 그런 약속이 문건에 뭐 몇 년 동안 뭐 군인을 어떻게 주둔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미국이 거기 개발하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러시아 군대가 침략 못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너네는 안전해지는 거야. 안전을 보장받는 거나 다름없다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냥 구두 약속인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 네. 계약으로는 약속을 해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군대는 우리가 너네로부터 무엇을 빼앗아 가든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미 선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미군이 있을 때도 침략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게 구속력이 없는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그 미군이 뭐 어디에가 있겠어요. 개발을 하러 들어가면 그 자원이 있는 곳만 지키겠죠. 그런데 뭐 전체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격은 얼마든지 다른 곳을 피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때는 얼마든지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타격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히트로 캐는데 말고 키이우를 폭격하면 되죠. 그럼 그러니까요. 미국은 안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계약에 의하면. 바로 튈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걸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카드가 없는데 젤렌스키가 왜 화를 내고 그래. 근데 그러면 이 계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도 같이 뭐라고 해야지. 화낸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조선일보 신보지.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450년이라고 검색해봤는데요. 한겨레 기사 딱 한 개 있어요. 이 계산에 언급한 게. 진짜요? 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안전보장도 못 받고 자원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고. 이 태도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계속 미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곤 있어요. 오늘까지도. 맞아요. 젤렌스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걸 보고 식민지 협정이냐. 미국이 과거에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한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경제 계획을 돕는데 관여했던 지난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 사이먼 존슨 교수가 있는데 MIT 교수가 이거는 착취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같은 미국 사람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미국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네. 국내 언론이 안 전해줘서 그렇지. 그 영상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뭐요? 퇴역 군인이 그 젤렌스키가 이제 오벌 오피스에 가서 트럼프 펑펑 상대하고 우는 네, 오열하는. 틱톡됐죠. 네. 저게 대체 무슨 짓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내란의 밤에 군경들이 머뭇머뭇하는 행동이나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행동 같은 거 보시면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틱톡에 바이럴이 됐던 미국 군인이 오열하는 장면. 네. 나는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군사 작전에 투입돼 왔는데 죄 없는 사람들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투입된 거냐.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국 언론은 아무리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그런 것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네. 트럼프가 놓치고 있는 게 그 지점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우리 같이 이념 얘기하면서 그래요. 다루고 네. 이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니까 트럼프 쪽에서도 오해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재무부 장관이 그 기고를 했더라고요. 가디언에. 그러면서 이게 오해가 있었다. 표현에 오해가 있는데 이게 미국이 다 갖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들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재건 개발에 쓰려고 하는 그런 기금을 만들 건데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천연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내고 그걸로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근데 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미국이 갖겠다는 거.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게 사실 그냥 말을 매끄럽게 번지르르하게 한 거지 돈이 어디를 거쳐서 간다는 것뿐이지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국부펀드 만들겠다고 한 적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에 서플러스 돈이 없는데 무슨 국부펀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명확하게 찍어서 노르웨이식 국부펀드가 아니라 노르웨이가 국부펀드는 제일 큰데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식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식 국부펀드가 뭐냐? 부동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 안 보고 어디선가 돈 끌어 모아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재건기금도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부동산 개발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뭐 미국이 주로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탁인 그냥 거죠. 남의 땅, 남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먹겠다는 거고 네. 실제로 저런 내용은 제가 언론에서 확인을 해보면 광물협정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고 이것조차도 사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전형적인 그 누구 패군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깡패 레토릭이잖아요. 그게 꼭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리고 그 레토릭도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이거 되게 익숙한 게 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격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던 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우리의 역사가 투영이 돼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일본에서 한국에 철도 깔면서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죠. 광물만 가져가는 식민지가 어디 있습니까?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철도도 사실 자원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간 건지 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트럼프는 다음번 집권을 하게 될 우리나라의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되고 가장 살뜰히 보살펴야 되는 우방이에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지상 최악의 깡패고 또라이라는 사실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둘은 양립한다. 예. 왜 그 둘 중 하나를 무시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언론 요새 이상하대요. 네. 그래서 아까 2월 14일에 초안을 보고 나라를 팔아넘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제 젤렌스키를 불렀으니까 서명을 하라고. 그러면 협약의 초안이 좀 수정이 됐느냐? 수정이 됐죠. 어떤 문구가 포함됐냐 하면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럼 옳다쿠나 하고 서명. 어떻게 지지한다는 건데요? 일단 그것부터가 너무 불확실한데. 보통 지지는 무기로 안 하고 마음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지지는 하트 보내주나? 전 세계가 지지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여전히 없었고 트럼프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 근로자들이 광물 공동 개발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전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이걸로 계속 가름을 하고 있어요. 장담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인이 죽죠? 그러면 트럼프는 분명히 누가 거기 가랬냐 지들이 갔지라고 할 겁니다. 네. 이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었지만 신경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어떻게 해줄 건가요?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나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선 광물 협정부터 끝내고 싶다. 트럼프의 말입니다. 안전 100만 번을 얘기해봐도 결론 안 난다. 내가 결론 안 내줄 거다. 안전 보장부터 이야기하면 회담이 덫에 빠진다. 안전 보장 안 해줄 거다. 협정을 해놓고 나면 안전은 너무 쉽다. 거짓말. 안전은 이 전체 문제 중에 뭐 2%밖에 안 되는 문제다. 자기 머릿속이죠. 내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 일단 협정을 끝내놓는 게 걱정이다. 그게 내 걱정이지 이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 내 머릿속에 98%는 광물 삥 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망하든 말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네. 표정이 완전히 이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맥락을 몰라도 이 문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행되는 걸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걸 훑어봤는데 당시에 그날에 모두 발언하는 걸 네. 여기까지 말했을 때 기자들이 당연히 젤렌스키의 표정을 잡을 거 아니에요. 나라 잃은 표정이 될 테고 실제로 나라 잃는 순간이니까 만약에 그대로 협정에 서명을 했으면 그리고 그대로 못 씹은 표정을 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럼 그건 그것대로 어차피 외교 참사였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처럼 박차고 나간 게 더 외교 참사인가? 그대로 사인하는 게 더 외교 참사인가? 생각해보면 후자가 맞죠? 예.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니죠. 아, 그리고 쫓겨난. 나가라고. 화내다 쫓겨난. 다굴당하고 쫓겨난. 네. 차여서 나갔죠. 네. 다굴당하고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웃으면서 사인했다. 그러면 더 욕먹었습니다. 젤렌스키. 어차피 지금 욕먹는 것도 자기 권력욕 때문에 전쟁 더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이걸 받아들였을 때 자기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그것대로 욕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더 심하게. 그렇죠. 그 기자가 그래서 또 질문을 했어요. 아, 푸틴하고는 얘기해보셨냐? 그랬더니 얘기했다. 얼마 전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때 2월 16일인가 그 푸틴하고 통화한 얘기 그 크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통화하셨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통화를 했대요. 자주 통화하는 사이죠. 자주 통화하는 사이죠.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은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사이가 좋고요. 또 트럼프가 퇴임 이후에도 푸틴하고는 통화를 뭐 7차례 이상 주고받았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고 그리고 예전에 그 트럼프가 그 돈바스 지역을 합병했을 때 병합했을 때 푸틴이 이게 바로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 트럼프가 지니어스라고 천재라고 천재적이야. 대박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 멕시코에 우리 미국도 이 전략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희 그때 한번 다뤘잖아요. 그 횡령한 거 듣고 나도 같이 하자라고 한 공무원 이야기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크림반도 04년입니까? 침공 이후에 돈바스 침공까지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은 기본적으로 유엔의 입장에서는 전쟁 전범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냥 전범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승인 없는 군사력을 계속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 죽겠는 거예요. 야, 우리도 멕시코를 정벌할까 해 라는 말을 실제로 했단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보기에는 푸틴은 진짜 천재죠.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실행에 옮겨주는 어떤 그 인스퍼레이션 같은 존재?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아주 기이하도록 가장 말하지 않는 지점이 이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미국의 다수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의 애완견이에요.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잘 팔린 밈은 뭐죠? 캐나다를 미국으로 합병하겠다라는 말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트럼프의. 그래서 네. 이제 막 가짜 지도 같은 거 공화당 지지자들이 만들었어요. 북미 대륙이 멕시코 빼고 다 미국인. 그걸 이제 트럼프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만들어낸 밈이 캐나다는 그대로 있고 미국이 이름을 국호를 서러시아라고 바꾼. 이 밈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은 당연히 상당수 시민들은 트럼프에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가장 화를 내는 지점은 트럼프가 왜 푸틴의 이익에 이렇게 복종하느냐거든요. 이 문제는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레거시 매체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기형적으로 느껴집니다. 러시아 편든다 정도의 워딩은 봤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푸틴의 이익에 공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전략이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만 하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안 껴들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그래요. 지금 국내 언론이 트럼프의 시각을 주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게 합리적이냐? 트럼프가 여기서 강자고 젤렌스키는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근데 젤렌스키의 저 이해 안 되는 이상한 행동, 트럼프한테 엉겨붙는 이 행동 때문에 실제로 국제정세가 바뀌거든요. 이건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국제정세가 안 바뀌었죠. 그거 입 다물고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젤렌스키의 이 벼랑 끝 외교가 실제로 지금 국제정세를 변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전에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 언론인데. 이제 조용할게요. 화가 났어요, 저.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젤렌스키는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했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가진 가장 좋은 패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그 왜 초콜릿 회사 사장인가 그 완전 부패에 찌들었던 사람. 그럼 프로셴코였나요? 네, 그럼 그 둘 중에 누구를 뽑아요? 사람들은 어떻든 정치가 변하길 포로셴코. 네. 원했기 때문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청렴한 공무원을 연기했던 이 젤렌스키에게 희망을 투영해서 한 거였고, 그리고 젤렌스키 이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러시아가 미사일만 쏴도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거고, 푸틴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푸틴 이름으로 논문을 써서 크렘린 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문화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모든 뭐 민족과 이런 거는 사실 러시아에 종속된 것이다. 이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거를 원해왔고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이게 점령당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든 젤렌스키라고 뭐 원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를. 네. 어떻든 자기도 이 자리에 선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약자가 그러면 강자한테 할 말도 못해?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댓글이나 사람들의 반응 보면 네가 약자인데 왜 감히 힘센 사람한테, 감히 트럼프한테 네가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2016년 대선 때부터 푸틴의 트럼프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러시아발 가짜 뉴스들이 미국 대선을 지배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게이트 같은 것들. 민주당을 쓰러뜨리고 트럼프 정부를 세우는 것이 푸틴에게 도움이 됐다는 뜻인 것 같고, 네. 푸틴이 최근의 정복 사업 중에 가장 원했던 것이 돈바스 지역 합병과 그 주변의 광산 지역을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이건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죠. 히토리를 손에 넣는데. 예. 미국도 탐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죠. 지금 절반 정도는 미국이 그걸 도와주고 있다고 보는 게 CNN을 비롯한 서방의 진보 언론의 시각이라는 것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내용 중엔 이 돈바스 지역에서 나오는 이 광물에 대한 어떤 공동 소유, 수익에 대한 배분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랑 둘이 나눠 먹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젤렌스키한테 제안했던 것 중에도 반반을 요구했지만, 만약에 러시아 영토로 됐던 것 중에 니네가 가져가는 게 있으면 거기서는 66% 우리가 가져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쟤네도 철도 건설하게 해줬잖아. 우리도 해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겼다. 그랬으면 러시아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그 땅을 가져갔겠죠. 그렇죠. 전쟁이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도 없었겠죠. 그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됐다면. 그래서 어떻든 우크라이나가 외교상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거는 저는 젤렌스키의 개인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사람들 말처럼 뭐 맨날 돈만 가지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이렇다고 해도 이 외교에서 어떻든 역할을 해낸 건 맞으니까, 이만큼의 지원을 끌어낸 거는 젤렌스키의 개인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젤렌스키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젤렌스키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권력욕 때문에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전쟁을 더 오래 끄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푸틴이 깡패고 트럼프가 깡패라는 사실을 달라지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되게 많이 하는 거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도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크게 더 젤렌스키한테 비호적이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기형적이에요. 윤석열 편들은 언론까지 저래요. 자, 어떻든 트럼프는 처음부터 젤렌스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그 바이든 아들이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 네.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라는 회사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으니까 조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이 사실 외교를 좀 전담해서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외교통입니다.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바이든 부자가 이거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아들 거기다 보내서 뭔가 뒷돈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25일에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조 바이든하고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줘. 그래가지고 국제적 수사 청탁, 수사 외압이죠. 그렇죠. 수사 외압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뭘 했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억 달러, 5천억 원의 군사 원조를 이걸 할까 말까. 그러니까 너가 이거 제대로 해서 나한테 원하는 얘기 해주면 5천억 보내줄게. 군사 원조 해줄게. 약간 이걸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딜의 조건이 굉장히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권력 남용과 대가성 압박으로 간주를 하고 대선을 앞두고 이거 가지고 그 탄핵을 걸거든요. 젤렌스키가 이걸 한 방에 거절했습니다. 외신 안 보시는 분들한테 국내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V0가 조국 수사 때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창원 이창 제줘라 라고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권력 남용이죠. 근데 그 압박. 창원 이창갈 검사가 만약에 젤렌스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노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앙금이 쌓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대해서. 앙금이 쌓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에도 걸렸고 어떻든 당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였기 때문에 뭐 기각이 되긴 했지만 어떻든 그것 때문에 탄핵을 당할 뻔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저번 그 대선 유세할 때 펜실베니아주는 사실 서로 경합치였잖아요. 근데 이때 젤렌스키가 여기 가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JD 벤스가 얘기할 때도 너 그때 지원 유세도 갔잖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젤렌스키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요. 이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볼 때 젤렌스키 하등 도움이 안 되죠. 와서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거지 얘가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번에 USAID 지원 전부 다 끊었는데 이런 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외교에 있어서 어떤 가치라든지 미국의 영향력, 패권,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뜯어가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해고하고 합병하면 되는 하청 기업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하고 이제 트럼프는 이런 깔끔한 일정을 짜놨는데 그래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로 초대를 해서 이런 일정이면 뭔가 초안이 다 짜져 있고 대통령들은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노이 노딜 때 보듯이 트럼프는 변수를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다 해놓고 안 가고 네. 안 간다 해놓고 가고.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여기 가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담아내고 서명을 해야겠다. 이게 자기 사명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이것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해가 달랐던 거죠. 트럼프는 이걸 그냥 환담이라고 생각했고 젤렌스키는 여기서 이걸 관철시켜 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들을 앞에 두고 이 협약으로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다. 돈 벌어 돈.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많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젤렌스키가 나 여기 안보 보장에 대한 얘기하러 왔다. 푸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테러리스트이자 살인마이다. 사실적시죠.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협상에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한다.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푸틴이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배상은 전쟁을 시작한 쪽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할 때 사실 젤렌스키가 얘기를 할 때 푸틴이 아니지 트럼프가 고개를 사실상 같은 사람이긴 하죠 지금. 네. 고개를 둘은 공유하고 있죠 몸을. 끄덕끄덕하면서 듣다가 푸틴은 살인마고 이 부분에서부터는 고개를 끄덕이질 않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위를 보고서는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은 이 푸틴한테는 어떤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젤렌스키가 얘기를 하니까 JD 벤스 부통령이 이거 외교로 풀 수 있다. 우리가 그 외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젤렌스키가 푸틴은 과거에 우리와 했던 협약을 25차례나 어겼다. 푸틴은 우리 국민을 죽였고 포로를 교환하지 않았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외교, JD 네가 말하는 외교는 도대체 어떤 외교냐. 푸틴을 막으려면 외교가 아니라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이런 약속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 대목이 이제 젤렌스키가 아마추어적이라면서 비난받는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포인트입니다. 저걸 대놓고 앞에서 다 말하니?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좀 성급했다. 음. 이쪽에서 먼저 던질 공은 아니었다.
이 순간에 젤렌스키는 예측을 못한 거죠. 제이디 벤스가 자기를 때려눕히려고 미리 준비해 있던 캐릭터였다는 걸. 젤렌스키는 자기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끼어드니까 약간 뭔가 더 힘센 사람한테 붙는 듯한 그런 이제 태도로 변하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님, with respect, 내가 존중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벤스 부통령이 말이죠. 그죠? 존중 안 한다 지금.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와서 그것도 미국 언론 앞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버릇없이. 우크라이나 당장도 인력이 부족해서 징집병 최전선에 강제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되니? 당신은 이 갈등을 끝내려고 노력 중인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 와서 당신의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사실 시작된 거고 맞아요. 이 말이 없었으면 트럼프도 그렇게까지 막 질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 자식이 형님한테 말이야 하면 옆에 있던 형님이 더 폼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말이 이렇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예의 바른 일이냐, 이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트럼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한테 아부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사실 좀 불쌍하긴 했는데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는데 트럼프한테 트럼프 대통령님, 당신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난 역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김정은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죠,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는 어떤 인물하고 비교를 하고 싶으세요? 당신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조지 워싱턴하고 링컨 정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수피리어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미국의 국부다. 그렇죠. 라다 해놓고 농담이야, 농담인 거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국부 문제로 소송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농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에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광물협정을 주도했던 게 이제 마코 루비오 장관인데 마코 루비오와 제이디 벤스의 2인자 경쟁에서 제이디 벤스가 즉흥적으로 장면을 만들어서 트럼프에게 좀 더 마음에 드는 뭔가를 했고 동시에 마코 루비오의 역점 사업을 엎어뜨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이쁨 받으려고 국가 사업을 망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반면 이런 질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반면 젤렌스키한테는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원 아메리카라는 극우 채널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완전 추종하는 어떤 국회의원의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젤렌스키한테 한 질문은 왜 정장을 안 입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장이 있나요? 전 이 지점이 사실 제일 화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그게 프로블럼이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인에게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오피스인데 여기에 그렇게 오는 게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전쟁이 끝난 후에 입겠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싼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젤렌스키는 평소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군복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카고 바지, 카키색 이런 색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이미지 정치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 중인 군인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왔고 늘 말해왔죠. 네. 정식 석상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렇게 재난 있으면 다 민방위복 입잖아요. 그쵸. 그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랬는데 트럼프 보좌진은 젤렌스키한테 백악관 방문할 때 군복 스타일 옷차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게 예의 받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대요. 이게 근데 이제 진짜 학교 일진 주변에 충성스러운 꼬붕들 같은 질문을 하는 언론인들이 들어오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유튜버들이 대통령실 들어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중에 내각 들어가고 공천받고 할 거려? 지켜보시면 압니다. 근데 너무 상스럽잖아요, 그쵸. 이 질문이. 근데 저 질문을 국내의 다른 반대파 정치인도 아니고 다른 나라 국가 수장한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외교적으로 봐도 엉성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언론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제이디 벤스와 트럼프가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 상스러운 질문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동의하는 게 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더 지지하게 돼요. 이 이미지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돼서 젤렌스키 정부는 3월 2일부터 이 이미지 정치를 하죠. Ukrainians have their suits.
인스타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트가 있다 한 다음에 막 의사, 군인, 구조대원 이런 사람들 사진을 막 올려놔요. 그랬었죠. 이건 국수주의적인 이미지 정치지만 문제는 그 국수주의적인 이미지 정치를 트럼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반발을 산 건 트럼프예요. 이건 외교 잘못한 거라니까요.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젤렌스키의 지지도는 더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어젠가 나온 조사를 보면 유럽 모든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20%씩 떨어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맞아.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반드시 전했어야 되는데 안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EU가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에게.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48%가 좋아한다였는데 이 일 이후로 20%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감도가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한마디로 선을 넘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젤렌스키는 평소보다는 격식을 갖췄어요. 그전에는 항상 뭐 베이지, 카키 뭐 이런 색깔 옷을 입어서 저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까만 옷 입었어요. 이번에는 다 아래 위 까만 옷이었고 그리고 여기 그 우크라이나 문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창 모양으로 된 것이. 그래서 나름 격식을 갖춰서 나름대로는 그렇게 입었는데 저도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장에 골프 옷인 줄 알았는데 문장이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자기의 코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갔는데 옷차림 가지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가장 높은 사람의 오피스에 그 누구지? 일론 머스크는 맨날 뭐 야구 모자 쓰고 가는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더만 남의 나라 정상한테는 그죠. 지자리에 지 애기 안 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전 무슨 뭐 콧물도 못 치고 그랬다는데 그냥 귀엽게만 다 봐줘놓고서는 이 사람은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에게 정말로 미국 시민들한테 한국 시민들이 외쳐줘야 돼요. 저거 다 신호야. 트럼프 지금 막아. 뭐요? 우리가 3년 전에 봤던 쟤 비선 있어. 벌써 지금 비선 둘이 푸틴하고 머스크가 그냥 드러내놓고 나 비선이요. 하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V알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음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임기를 반으로 갈라서 생각해야 됩니다. 절반은 트럼프를 상대하겠지만 그 뒤에 절반은 트럼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 제이디 벤스가 진짜 되게 크게 웃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트럼프 앞에서는 사실 다른 어떤 나라 정상도 고분고분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젤렌스키가 끼어들어서 이러는 게 싫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젤렌스키하고 여기서 협약을 맺어서 종전도 시키고 광물로 인해서 나라의 이익도 얻고 이렇게 꽁 먹고 알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화를 내게 된 거였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아니었는데 제이디 벤스가 끼어들면서 대화가 더 험악해지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많이 했다. 맨날 했죠. 지금도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에게 고맙게 느끼고 있다. 그러자 오늘 25번인가 오늘 회의할 때 고맙다고 했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상황에서 끼어들면서 우리가 준 무기 아니었으면 이 전쟁 2주 만에 끝났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곡이죠. 대신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는데 젤렌스키 당신은 총알을 멈추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협약에 서명만 하면. 트럼프는 나라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물론 우리 전쟁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근데 당신은 왜 합의안에 서명을 안 하려고 합니까? 젤렌스키, 제가 당신에게 한 말은 확실한 안전 보장이 있을 때 합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트럼프가 말을 돌립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쥐고 있는 패가 없어요. 미국이 없으면 당신은 패가 없습니다. 젤렌스키가 난 지금 카드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트럼프가 당신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약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혼자 싸워야 할 겁니다. 아마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서명을 하면 훨씬 유리해지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네요. 솔직히 그건 나이스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언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예측은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인공이 윤석열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더 심한 조롱을 당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은 화를 낼 수 있는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가서 일부 국권을 넘겨주는데 오케이를 하고 밥으로도 먹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설마 정상인데 그렇게까지 비겁하겠느냐고요? 이시바시게루는 처음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TV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뵙게 돼요. 이랬잖아요. 이시바보다 윤석열이 더 비겁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식겁하니까 한국인들은 젤렌스키 편을 당장은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대로의 특성은 있습니다. 거기까진 이해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런 식으로 기괴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국제무대에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니까 이 장면이 더 시급하고 무섭죠. 예. 누군가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젤렌스키가 아니었으면 바짓가랑이를 기고 말고 우크라이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을 내몰려는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최악을 면하고 택했던 젤렌스키가 최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최악은 뭐냐? 새로 나온 5090 그래픽카드를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무서운 광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옆 나라에서 다 쓸어갔습니다, 지금. 네. AI 업자들이. 관세 때리고 수입 막고 환율도 지금 다 보시면 아시죠? 네,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가뜩이나 데스크탑 시장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드라이버를 들고 조립 컴퓨터 앞에 선 용산의 마지막 자존심 컴스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율로부터 여러분을 최대한 보호해드리는 컴스테이션입니다. 일종의 투쟁이죠, 이건. 지금 새로 나온 엔비디아 지포스 시리즈는 지금 한국에서 못 구하기도 하지만 네. 구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최고급 모델에 응당하는 모델을 500만 원, 600만 원 이거는 거의 팬데믹 때보다 더 심합니다. 네. 엑세스몰에서 이달에 PC를 사시면 그나마 브로콜리 아니고 브로커로서 브로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거 한 대면 충분한 모델 1, 취향대로 선택 가능한 라이젠 5와 인텔 CPU, 지포스 4060으로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모델 2와 모델 3도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서 모델 4는 또 품절 사태가 되었대요. 이 얘기는 그 밑에 모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모델 4를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네. 트럼프 사태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재고가 있는 현재가 가장 저렴한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싼 때입니다. 신학기 데스크탑을 교체해야 한다. 혹은 이전부터 대탑을 좀 사고 싶은데라고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은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수 있어요. 네. 네, 컴스테이션을 찾아주세요. 액세스몰에서요. 네. 헤비한 유저들도 지금은 최신 부품들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맞춰드립니다. 컴스테이션은 액세스몰을 들러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고
밥을 혼자서 먹었겠죠. 어딘가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었겠죠. 도련님 도시락을 먹고 젤렌스키는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뭐? 미국한테 비는 거. 그날 살짝 화내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열심히 미국에 빌었습니다. 계속 감사하고.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네, 젤렌스키는 폭스뉴스하고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침략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미국은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어려울 것입니다. 여지껏 미국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할 건가요?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의 캐릭터죠. 캐릭터죠. 네, 욕먹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할 말했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지금은 공화당 원내 거의 전부가 트럼프한테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죠. 정광훈한테 노를 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편을 들었다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지금 민주당이 힘이 없어요. 제대로 된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석수도 적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정의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침략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계속 돕겠다고 했고요. 네, EU의 입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EU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군사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서유럽에 있는 부자 나라들보다 더 많아요. 아무래도 더 위협을 받으니까요. 더 긴장되니까요. 네. 이게 EU 전체의 이해이기도 한 거예요. 동유럽에 대한 실질적 실효 지배권 같은 걸 러시아가 갖는 건 최악입니다. EU에게는. 맞아요. 최전방을 빼앗기는 것 같은. 네. 그래서 EU에게는 넓게 보면 이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이 등을 돌린다는 게 EU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다만 국제정세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건 아무리 화가 나도 EU는 참아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화났고 참는 중. 이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EU 국가의 정상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젤렌스키가 매일 하는 말이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 프론트 라인이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EU를 대신해서 프론트 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야 돼. 이러는 거고 아까 백악관의 회담에서 사실 서로 감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던데도 너는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아름다운 오션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이 영향을 느끼지 못하게 있지만 나중에 러시아 세력이 커지면 너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을지 네가 뭘 안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죠. 미국은 항상 아름다울 거고 강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틴에게 이미 자긴 지배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푸틴이니까. 야 내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너 그런 것도 모르니? 나 어제부터 그 형이랑 술 먹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젤렌스키는 You will feel the influence. 너는 영향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뭐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였죠. 제가 푸틴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네 그거. 왜 자꾸 푸틴이 다른 사람 목소리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의 그때 총리를 지냈던 도미니크 드 빌팽 전 총리가, 프랑스 총리가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계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기독민주당 이번에 선출된 선거에서 이긴 당의 대표도 침략자와 피해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회담 이후에 바로 런던으로 가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찰스 국왕도 만났습니다. 새 총리는 노동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국에서 반응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찰스 국왕이 초대해갖고 트럼프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키어 스타머가 만나러 갈 때 다 트럼프한테 선물 들고 가잖아요. 아까 일본에 20여는 무슨 황금 가면인가 선물했다면서요. 황금 갑옷을 줬죠. 네. 쇼군. 네. 자기는 되게 사진 받았던가? 되게 진짜 허름한 거 받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뺏길 건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찰스 황태자의
찰스 왕 이제 왕이죠. 국왕의 이 초대장을 갖고 가서 줘갖고 트럼프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국빈 초청 취소해라.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뭐 매스꺼웠다. 그리고 트럼프가 방에 처칠의 흉상을 두고 있잖아요. 처칠의 네. 흉상이 아마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을 거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따라하려 한다고 말 많았죠. 네. 그리고 3월 2일에 유럽 리더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엊그제죠. 다들 이게 장면을 보시면 다들 막 젤렌스키 왔는데 모든 정상이 다 안아줘 돌아가면서. 다 고생했어. 다 그 분위기였어요. 네. 등 두드리고 안아주고 막 정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후의 정치적 액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이 젤렌스키를 대한 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리를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위기를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종전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추가로 병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럽 안에서 유럽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토 말고 유럽 미국 뺀 ETO였나요? 그거 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지금 돈을 집어넣어서 무기를 사고 군대의 꼴을 갖추는 데만 해도 한 10년은 걸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토에서 회의를 할 때 뭐 트라이던트 회의 뭐 그 훈련할 때 이 커맨더가 항상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맨더가 없이 이 오합지졸이잖아요. 커맨더가 없으면. 그래서 이걸 그럼 누가 맡을 거냐. 유럽 안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지금 나서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 유럽 군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은 이제 EU도 아니고 네. 그 점에 그러네요. 있어서는 그 문제도 있네. 네, 전시작전권 반환이 한참 논의되던 참여정부 시대에 한국보다 지금의 EU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나토에 들어가는 방위비가 어차피 미국이 훨씬 많이 내고 군사력도 미국이 훨씬 우월하고 지휘권도 주로 미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 전문가들은 EU가 지금 나서서 화를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인정합니다. 트럼프는 깡패고 뭐라고 해도 빼앗아간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빼앗아가고 아무리 잘 구슬려도 빼앗아간다. 그러면 뭘 해도 뺏길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젤렌스키처럼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되 다른 우리 편을 만들어야죠. 어차피 뺏길 거면 네. 조용히 뺏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압박할 수 있게. EU도 우크라이나도 같은 생각인 거죠. 저 어차피 뺏어가네. 준비해야겠다. 근데 또 EU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빨리 멈추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러시아 가스 공급 안 되는 것 때문에 난방비가 올라가서 원래 친환경으로 지금 다 원자력 폐기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다시 다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러시아가 더 세지는 건 EU의 경제적인 직접 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전쟁은 끝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도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든 간에 이거 받아들여야 그죠. 두 가지를 다 하죠. 네. 어떻든 간에 이거 관계 아우. 다시 복원해야지 어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 고생했어. 미국 못됐지. 다시 한번 가 사과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 분위기죠. 거기다가 미국은 더 강하게 나와서 4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때 약속했던 지원도 지금 무기 배에 실어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출발하지 마.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해 의사를 전했죠. 그래서 28일에 그때 했던 거 나 리그레트 후회하고 있다.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나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포로 교환하고 우리가 공중 해상 휴전 의향 있다. 우리 드론 안 보낼게. 전쟁 잠깐 쉬자. 이렇게 의사를 전했죠. 그러니까 오늘 11시에 트럼프가 의회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5일입니다. 네, 3월 5일.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실은 물밑 작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젤렌스키한테 협박하겠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번 의회 요거 할 때 짠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인가요? 근데 억지 소문 같은 것도 기자들을 통해서 냅니다. 아유 서명한대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아마 트럼프한테 들었나 봐요. 출처가 확실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광물 거래에 서명하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서명하자는 아니고 준비가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저는 어떻든 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이 잔혹한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를 멈추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5년이나 더 지속되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뭐 이런 연설을 했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그걸 보고 반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건 자제력의 기적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 이 상황에서 최고의 승자는 푸틴이다. 그쵸. 제일 마음 편한 건 푸틴일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다 얻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 제이디 벤스가 그거 끝나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버몬트에 스키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담 끝나고. 그랬는데 수백만 명이 이제 카드를 들고 맞아줬죠. 아, 그래서 그 멘트가 있었던 거군요. 네, 러시아 스키는 러시아 가서 네. 타라. 그렇죠.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위가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최근에 우리나라 일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와 도널드 트럼프를 김태효와 윤석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상당수 시민들은. 야, 간첩이네 이거. 나라 팔아넘길 생각이네 러시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아넘길 나라는 미국입니다. 참고로. 러시아가 물에 반 컵을 채워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러시아는 일단은 이제 미국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같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현재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거 전부 다 러시아 국토로 편입. 그 다음에 전쟁 배상금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뭔가 이 돈까지도 우리가 점령한 데서 나오는 광물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협약이 있을 것 같고. 그 침략국이 아닌 상태에서 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이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러시아 오히려 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가 원래 작년 5월이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거였으니까 이 사람 대통령도 아닌데 저러고 있다,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많이 그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그 러시아의 푸틴이 웃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수건이었어요. 유럽하고 미국의 사이를 버려놓는 것. 그렇죠. 이게 푸틴의 원래 수건이었는데 이거를 성공합니다. 성공이죠. 성공도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알아서 자기가 분리를 해주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부담을 덜어낸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미소 열강 체제에 있을 때부터 러시아는 미국이 세력을 펼쳐서 유럽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나토 가입국을 하나씩 넓히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영향력을 키워왔잖아요. 이걸 싫어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러시아에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사실 유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 최전선에서 싸워주는 것일 뿐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뒤를 미국이 받쳐주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을 분열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스웨덴에도 마찬가지인데 극우 정당을 러시아가 굉장히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 댓글 부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왜 러시아 댓글 부대가 트럼프를 도울까? 트럼프를 도울까? 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도울까? 이 극우 정당들이 외치는 게 뭐냐? 영국도 마찬가지고 EU에서 탈퇴해. 민족주의지 무슨 이유야? 이유는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생각해야 돼. 이래서 유럽을 분열시키는 걸. 그걸 성공하면 러시아의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범슬라브잖아. 그래서 제국이다. 하나씩 이제 하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 노력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구체적으로 해왔어요. 아까 그 논문 쓴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잘 안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극우가 요즘에 좀씩 부상을 하는 것도 기뻤는데 이제 나서가지고 이렇게 유럽하고 등을 지고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집권도 하고 거기다 이 제이디 벤스가 이번에 무니크에 있었던 그 회담, 평화 안보 회담 가가지고 오히려 너희의 문제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독일에게 AfD의 의견을 왜 안 듣냐. AfD는 참고로 나치 놈들입니다. 네. 독일을 위한 대안. 이번에 총선에서 2위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니 아무리 현실주의 얘기하고 싶으셔도 우리나라 언론인 여러분 머스크가 나치 격려한 얘기는 좀 자세히 다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참. 네. 그래서 왜 스웨덴에도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방송에서 했던 증오 얘기할 때 코란 태운 사람 있었죠.
크리스찬을 왜 압박하냐.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호하라. 자유, 스웨덴에도 이렇게 압박을.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지금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고 비민주적이다. 유럽이 문제다. 이민자 받고 너희가 문제야. 이렇게 제이디 벤스가 가서 얘기를 해서 유럽 정상들이 다 표정이 굳어서 나오게 됐었는데 네. 러시아가 전광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알아서 유럽과 등을 쥐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으니 푸틴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이 그 유세 중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멍청한 사람들은 바이든과 그 일당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한 무리로 가까워지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다 분리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난 중국 편이 아니므로 러시아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빅픽처로 보자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떼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는 게 제1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소였지만 지금은 G2잖아요. 미국과 중국.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 세계에서 진짜 강하게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성장률이 막 3% 우리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우리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좋았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 다 제재를 해도 중국하고 거래하면 되거든요. 중국 같은 큰 나라하고 자원 교류하고 물자 교류하고 무역하면 그러면 경제에는 별로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트럼프가 간파한 지점은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는 계속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리고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펼치면서 러시아 가까이로 동유럽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계속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가까워졌을 뿐이지 사실은 서로 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요 틈을 벌려놔야 돼.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라면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걸 알고 있어요. 중국과 가까운 걸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회담을 할 때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점령한 영토 러시아로 그냥 다 귀속되게 해주면 우리가 전쟁 빨리 끝낼게. 대신에 우리가 중국하고 요 군사기술 협정 맺고 있잖아. 그거 중단할게. 니네가 원하면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 약간의 균열이 나긴 났어요. 그럼 중국 입장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중국이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 지난달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하라. 갑자기 자유주의, 평화의 사도, 평화를 외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왕. 그래서 이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또 한편 EU에서도 중국 제재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의 화웨이며 이런 데 계약 다 됐던 것도 다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유럽이 멀어지는 건 중국이 보기에도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러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선 이게 유럽과 가까워질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들여다보셔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세력이 재편되고 있고 옛날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지금 약간 갈라지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은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하면서 미국하고 여기가 유럽이 갈라지는 걸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역사적으로 슬라브 민족이 러시아가 소련이 가고 싶어 했던 길, 영향을 끼치고 싶어 했던 지역과 중국이 그렇게 원하는 지역은 늘 겹쳐요. 예. 그러니까 중러는 서로 친해질 수 없다고요. 같은 위치에 위아래로 그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푸틴이 되고 싶은 건 결국 시진핑이에요. 서로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이런 머릿속에 소설을 쓰는 게 실제로는 트럼프더러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 이익만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시민들이 의심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득을 많이 본 건 만약에 광물협정까지 실패하면 트럼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푸틴인데?
러시아가 침략을 했는데 협정을 통해서 침략국도 아니게 되고 배상금도 안 내게 되고 남의 나라 땅도 가질 거고 남의 나라 자원도 일부 가질 거예요. 모든 걸 얻고 잃지 않을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전면에 나서서 들어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윤석열과 트럼프가 가장 겹치는 지점입니다. 무슨 가스라이팅으로 남의 나라 좋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생각보다 많은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그 점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G2는 중국,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이 아닐까? 그렇게 되네요.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아까 러시아는 중국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트럼프는 푸틴이 되고 싶죠. 왜냐하면 푸틴은 종신 집권을 하는 거는 다름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트럼프는 원대한 꿈을 밝혔죠. 네. 저는 왕 이런 말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은 러시아에 다 갖다 바치고 러시아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네가 마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은 뭐야라고 했을 때 나의 종신 집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서러시아 짜르가 되는 거죠. 미국의 이름은 서러시아로 바뀌고. 어떻든 저는 트럼프는 이 영감을 많이 받고 있고 푸틴처럼 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푸틴도 사실은 거기서도 2번 연임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나 한 번 쉬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연임해도 되잖아. 이렇게 법을 바꿔서 3번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란이 다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다시 전 세계 지형이 재편된다고 할 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러시아, 북한, 중국, 이제 들어간 미국까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왜 이 사람들은 그럼 EU, 유럽을 싫어하고 이 서방 세계를 싫어할까? 이거를 가르는 지점을 생각하면 독재인 거죠. 독재 정권을 가진 나라들은 자유주의를 싫어해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당제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경제 아니면 자국의 이득 이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를 막는데 푸틴은 자기의 이걸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은 여기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고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안에서 기독교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처음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20대에 그럼 이렇게 보수적인 문화로 바뀌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념적인 이 재편일 수도 있겠다. 자유주의 대 아까 그 프랑스의 전 총리가 비자유주의 국가를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열강, 러시아, 중국, 미국 세 거대한 비자유주의 국가. 이 거대한 비자유주의 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로 진영이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 그 그림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그림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젤렌스키의 무모한 들이댐 이었다는 게 오늘 시간의 이야기예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비 효과네요. 네. 이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왜요?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걸 보면서 확실해졌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던 우크라이나가 반응이 핵을 포기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만 있었어도 러시아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핵을 포기했을 때 그때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거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 국경 지켜줘. 우리나라로만 살 수 있게 해줘. 이런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는 것 때문에 핵을 포기했는데 실제로 영토도 주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기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느 누가 지금 이 광물협정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계속 말한 너는 카드가 없어. 너는 패가 없잖아. 이 패가 핵만 있었어도 옛날에 우리 카드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핵밖에 없어. 핵 없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더욱더 굳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정은은 김정은 인터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수시로 말하고 같이 해안에 콘도 개발하자, 뭐 갈마 해변에 뭐 콘도 개발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평양에 트럼프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트럼프 타워 평양에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김정은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난 트럼프랑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봤다.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노이 가봤다. 네, 김씨 일가가 중국을 믿지 못하듯이 이젠 미국도 못 믿는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슨 옛날에 지구의 그 대륙들이 막 움직이면서 새로 지형이 재편되듯이 국제 질서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진짜. 예. 외교 얘기로만 봐주시면 그 푸틴과 트럼프 때문에 생긴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열강의 지도자들이 부도덕하면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빠집니다. 전 세계가 맞아요. 군비 경쟁에 빠지면 모두가 가난해지거든요. 우리는 트럼프와 푸틴 덕분에 그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그게 꼴보기 싫은 국가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이번 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그전에는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이제는 브릭스라는 말을 별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의 관계가 너무나 미묘해졌고 이상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돈 뿌려놓은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나라들이 좀 곤란해요. 젤렌스키가 많이 찾아다녔는데 주로 냉대 많이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국제 질서 재편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은 저물어 가고 있다. 모두가 그걸 느끼고 있다. 미국도 느끼고 있고. 네. 이유는 어차피 새로운 선택을 강요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선택은 한국의 외교 입장이랑 생각해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열강이 누가 있지? 중국, 소련. 중국, 러시아와의 균형 외교를 해야죠, 이유는. 근데 지금 균형추를 옮겨줘야 될 곳은 중국 쪽에 가깝죠. 소련이 미쳐 날뛰고 우리 집 가스밸브를 가지고 걸었다 풀었다 하면서 자꾸 우리 돈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이유는 어떻게든 러시아를 견제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중국이 잠시 필요하죠. 중국은 얻을 게 있겠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지배력을 얻겠죠. 그러면 EU와 잠시 손을 잡을 거예요. 많이 씨를 뿌려놓기도 했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가 중국보다 러시아와 더 친한 이유잖아요. 주로 국경 분쟁하는 건 중국이니까. 네. 네. 그 이번에 백악관 그 오발 오피스에 회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힘도 없는데 왜 트럼프한테 대드냐.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가 뭐 너희가 뭐라 잘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면 다시 그냥 식민주의로 돌아가는 거를 정당화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반대하고 반발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트럼프를 다룰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룰 수 있을까? 이거는 저번에 그 호주의 노동당의 안토니 알바니즈라는 전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후임 총리에게 트럼프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사람도 트럼프 원래 당선되면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트럼프 쪽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축하 전화만 해라.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너네한테 얘기했었는데 관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알바니즈가 첫 통화에서 관세 때문에 뭐 그렇게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전화해서 막 트럼프가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쳤다 그러더라고요. 선빵을 맞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이 트럼프한테 우리 철강 관세 올리면 너네 물가 이만큼 올라. 이제 자료를 들이밀면서 너네가 이런 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철강을 몇 프로를 이렇게 올리면 너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너한테 타격이야.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듣더니 터프가이. 트럼프가 하는 최고의 칭찬이 터프가이예요. 너 맞아요. 터프가이야. 맞아요. 협상할 때 만만하지 않은 상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관세 올리는 걸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럼프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 주변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어떤 참모의 말도 듣지 않고 혼자서 다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극우 시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이 얘기 네. 또 그래서 끝으로 해야 돼요. 젤렌스키의 이 준비 안 된 실수는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게 신호를 줍니다. 저 열강들을 상대할 때 만만하게 준비하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다른 우군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시바를 보고 배운 것도 있다니까요. 다 내주면 더 달라 그런다. 그렇죠. 기어서 되지도 않는다. 맞아요. 그건 우리 윤석열을 보고 이미 알았잖아요. 네. 그 다음 행정부는 반드시 트럼프를 상대로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민들이 중산층이 제일 많이 사는 현대차 가격을 올리면 중산층은 지지를 할 것 같냐 너를. 아직 기술 이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두고 떠나면 그 공장이 잘 돌아갈 것 같냐. 철저히 준비해서 배를 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우군을 만들어야 되고요. 트럼프를 부드럽거나 로맨틱하게 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철저히 준비된 배잼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한국은 직관적이네요. 네. 젤렌스키랑 달라요.
그때 했던 얘기. 저 그 짤도 봤는데. 어떤가요? 젤렌스키랑 네. 트럼프랑 우노를 들려준 거예요. 우노를 들고서 트럼프가 너 카드 없지롱. 우노 없고 막.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네. 대한민국은 카드가 되게 많아요. 예. 행운이죠, 진짜.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언론인들이 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젤렌스키 멍청했다보다 네. 훨씬 이득이 되는 얘기가 안 나요. 트럼프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이 있으면 그건 우리나라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많이 썼네요. 네. 앞에 잠깐 얘기할게요라고 북소장이 얘기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자, 본론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90회 목요일 주죠. 내일도요? 저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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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